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격변기죠. 격변기.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남느냐. 특히 또 이제 혁명이란 단어가 나오면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다. 혁명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혁명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 게 승자하고 패자예요. 혁명은 반드시 승자하고 패자가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개혁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지만 혁명은 갈라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혁명의 시대에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이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죠. 저는 1977년도에 삼성물산에 입사해서 1999년까지 삼성에서 근무했어요. 그리고 99년에 삼성을 나와서 이제 옥션이라고 하는 정말 그 인터넷 기업을 이제 만들어서 대표이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 기업에 매각이 되고, 또 이니시스라고 하는 결제회사의 대표이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만들어서 코글로닷컴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서부터는 주식회사 사단법인 도전과 나눔이라고 그래갖고 이 여성 기업하고 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멘토링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아무리 작은 기업도요, 이 기업에 관련된 건 다 해야 돼요. 회계도 해야 되고 노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작은 기업에서 그거 다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거를 바로 즉석에서 해줄 수 있는 멘토를 제가 이제 혼자 노력해서 한 400명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이제 곧 나와요. 그래서 여성 기업하고 스타트업 기업인 하시는 분들은 다 무료예요. 들어가서 딱 보고 이 세무사한테 그냥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업에만 충실해라. 나머지는 우리 선배들이 다 버팀목이 됐게. 이제 그걸 이제 내년서부터 지금 이제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22년, 벤처기업에서 18년, 40년 정도 됐어요. 40년. 이때가 제가 77년 들어갈 때가 우리 국민소득 1000불일 때예요. 지금 28,000불이니까 28배 성장하는 동안 현장에 있었던 거죠. 대기업에 있을 때는 뭐 사원에서 임원이 됐으니까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이 벤처 기업은 어려워요. 이거 벤처, 이건 잘 되면은 벤츠 타고 안 되면 벤치로 가는 거예요. 벤치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좀 안 된 애들은 교도소로 간 애들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래도 의왕으로 많이 가니까 의왕이 MBA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면회 가보면 6개월짜리 단기 과정이고 2년짜리 정규 과정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공과 실패를 제가 옆에서 봤겠어요.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서 비서실에서 옆에서 눈물도 흘려보고 다 해본 거죠. 저는 그 와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와 가장 암담했던 거를 꼽는다면 그래도 영광스러운 건 지금도 꿋꿋하게 잘하고 있는 제가 만든 옥션이라고 하는 정말 이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제 효시를 만든 거고요. 제일 가슴 아픈 건 역시 IMF죠. IMF. 이 IMF가 제 인생과 삼성의 그 미래의 전략을 산산조각내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지금도 그때 좀 김영삼 대통령께서 좀 잘 좀 하셨지. 정말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 참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정말 영민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지도자가 낫지 않은가. 휠체어 있어도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때 IMF 때 제가 하고 있던 게 홈플러스라고 하는 할인점이에요. 이 홈플러스라고 하는 할인점은 지금은 뭐 이제 많이 있지만 이름도 제가 짓고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사상에 2호점을 오픈하고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오고, 대구에 1호점이죠. 그리고 올라오는데 IMF가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회사가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팔아라. 그래서 종합상사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호주 광산 팔았죠. 우즈베키스탄 광산 팔았죠. 삼성 본관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 그거 팔았죠. 그 다음에 저 홈플러스 팔았죠. 다 팔았어요. 3,000개 기업이 팔려 나왔어요.
그런데 삼성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죠. 95년 7월에 이건희 회장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95년 7월에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발언이 나와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21세기의 왕자는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의 주인공은 자동차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하고 있지만 반도체가 자동차를 이기기는 어려워. 삼성은 무조건 자동차를 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뛰어든 거예요. 나중에 허가를 받아서 98년 4월에 SM5가 처음 나왔는데, 이때가 IMF 직격탄이에요. 직격탄. 그 한 해만 7천억이 적자가 났어요. 7천억. 그런데 자본금이 8천억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거예요. 만약에 이때 1년만 우리가 허가를 빨려서 나왔더라면 어떻게 버텼을지 몰라요. 근데 98년 IMF 직격탄에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이건희 회장도 2조 4천억 개인 재산 날라가고 우리도 날라가고, 만약에 삼성이 저 자동차를 계속 하고 있었다면 지금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거 막 세계적인 이게 됐을 텐데, 대한민국으로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한 지도자가요, 얼마나 중요하다, 저는 정말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정말. 그리고 이 지식사회는요, 머리를 빌 수가 없어요. 이 지식사회는요, 승계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또는 뭐 지금 유명한 제프 베조스나 레리 앨리슨이나 그 사람 아들이 자기 회사를 인계받는 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예를 들면 5층짜리 건물은 고등학생 자기 아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은요, 물려줄 수 없어요. 서울대 경제과 교수가 그 자리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지식은요, 어차피 자기가 뛰어나야 돼요. 자기가 뛰어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컨설턴트를 만나고 물어봐요. 야, 니들 미국의 경영자들한테 500억 1000억씩가 1년에 주잖아, 연봉. 야, 이거 넘어오는 거 아니야? 내가 물어보면요, 걔들은 뭐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와야 A급 인재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야, 아, 이놈이 똑똑한 놈이야, 이놈이 이걸 맡아야 돼,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능력보다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인재를 알아보고 조직을 혁신하는 능력, 그걸 더 보는 거죠. 그래도 이 40년 동안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뭘 했나,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도 사무실에 가서 이러고 뭘 했나, 그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지속되느냐, 마음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지속되고 성장하도록 이거를 40년을 해온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걸 노력한다고 해도 이것이 계속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게 뭐예요? 변화죠. 변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변화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한 4차 산업혁명서부터 디지털서부터,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이 서초동인데 거기 뒤에 이제 저 경부고속도로 옆에 이제 산책로가 있어갖고 산책 고고 날 7월 달에 오는데 저 집 저 밑에 시티뱅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더니 당 지점은 금일자로 폐쇄합니다. 그걸 딱 그 시티뱅크 폐쇄 공고문이 붙은 거예요. 112개에서 8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가 하면 인터넷으로 은행을 만든 카카오뱅크는 1개월 만에 300만 명을 모았어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변화라고 하는 챌린지, 도전, 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리스폰스 할 거냐, 리스폰스 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도전에 응답을 해서 이걸 헤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수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만나보면 이 응답하는 이 태도가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이 변화를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변화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변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날로그에서 인터넷 기업협회 초대회장이었으니까 디지털로 갔잖아요. 그러면 아날로그 저 나이가 그때 40대 후반이니까 많은 회장님이나 만나보잖아요. 그분들은 그때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인터넷 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왜? 아니 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아니 몇십 명이 거기가 뭐 시가총액이 뭐 500억이야. 야, 저 사기꾼 아니야 쟤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기업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 토지가 있어야 돼. 기업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 생산 라인이 있어야 돼. 기업이라는 건 뭐 물건이 있어야 돼. 근데 컴퓨터 몇 대 갖다 놓으면 몇백억? 아, 이거 참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가 넘어야 될 산이 뭐냐 하면, 적어도 리더급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이 변화,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이 보이지 않는 세상, invisible world,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니 인공지능이니 인터넷이니 이게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토지와 건물과 시설과 제품에 집착하고 있는, 그게 이제 이 변화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무지하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성장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이 변화를 뭐로 보는 거예요? 기회로 보는 거죠.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 기회로 보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보면 뭐냐? 호기심이 강해요. 아, 저게 왜 저러지? 아,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아, 저게 뭐지? 이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변화를 기회로 생각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변화에 뭘 알아야 돼요? 방향과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도대체 이 변화의 방향, 아니 내용까지는 몰라도 방향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까지는. 아, 글로 가는구나. 아, 결국은 글로 가는구나. 그거는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골프 치러 가면 골프의 화장실에 가끔 써놨잖아요. 인생은 골프와 같다, 뭐 써놨잖아. 제가 볼 때 인생이 골프와 같다는 것 중에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게 뭐냐면, 골프는 치면 예를 들면 드라이버 쳐서 쪼르나서 100야드 나가도 짧게 나가는 거에 대한 벌타는 없어요. 근데 아무리 멀리 나가도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건 오비예요. 오비예요. 왜 그러냐? 골프는 저기 있는 골 깃대 그 안에 공을 넣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데 한타 더 쳐서 가는 거는 관계없단 말이야 이게. 근데 거기를 벗어난 거, 그거는 일단 어떻게 게임 아웃이야 걔들은. 어떻게 정확한 방향을 갖고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느냐, 그게 인생에도 그게 중요하고 기업도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박수 한번 치고 하겠습니다. 예,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가끔 대학생들 뭐 강의할 기회가 있어 강의하면 항상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 자동차 차 운전하면은 이 내비게이션 있지. 요새 내비게이션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왔어. 그다음에 티맵 있잖아. 티맵 다. 근데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나 티맵이라도 목적지를 찍지 않으면 안내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이 자식들아. 목적지 찍지 않고 다녀봐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주변 왔다 갔다 다 끝내지. 정확한 목적지를 찍어야 안내 시작이 되고, 그래야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거란 말이야. 내 인생의 3년 5년 10년의 목적지, 대한민국 경제의 3년 5년 10년의 목적지, 우리 기업의 3년 5년 10년의 목적지를 찍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가고 있는 거냐는 거야. 리더들은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에 대통령은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3년 5년 10년 뒤는 그랜드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어. 거기에 지금 모든 종목을 예산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 어떤 거는 일찍 결과가 나고 어떤 건 늦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동양에서 철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도잖아요. 도. 이게 뭐 매일 그죠. 뭐 도학, 뭐 유학이 도학이다. 뭐 또 뭐 공자님이 내가 도를 깨달으면은 내일 죽어도 뭐 좋다. 뭐 그다음에 또 이게 유학은 인간관계고, 그다음에 저기 노장은 우주의 원리죠.
이 도를 서양에서는 영어로 뭘로 번역하냐? 웨이로 번역해. 웨이, 길, 웨이로 번역한다. 이 도의 원래의 뜻은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방향을 갖고 그 길을 안내하는 거, 이게 도란 말이에요. 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라는 건 뭐예요? 이 길은 어디로 갑니까? 이 길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다 뭐예요? 방향이잖아요. 방향. 그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집단이나 개인이나 국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엘빈 토플러 박사인데, 이 엘빈 토플러 박사라는 분이 왜 중요하냐? 이분이 평생을 걸쳐서 연구한 주제가 더 웨이브 오브 웰스예요. 뭐예요? 부의 물결이에요. 부의 물결. 그러니까 이분은 이 부를 이룩한 것이 어떤 물결이 부를 가져다 줬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를 이룩한 사람은 어떤 물결의 주인공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로 나오는 게 우생마사라고 있죠. 우생마사. 이건 뭐예요? 태풍이나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소는 다 살고 말은 다 죽는다. 그게 우생마사 아니에요. 소는 왜 다 살아요? 소는 뭐예요? 수영을 못해요. 물을 무서워해요. 물이 오잖아요. 그냥 기대는 거예요. 그냥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다가 다리가 이제 그 땅에 닿으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은 뭐예요? 물하고 친해요. 수영을 잘해요. 말은. 그러니까 물이 오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오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먹고 죽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변화의 물결, 이 물결을 정확히 이해해야 뭐가 나온다? 부가 나온다. 이분은 이거를 평생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체적인 물결을 크게 4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개의 물결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고 또 어떻게 그 안에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이렇게 4개의 물결이 있죠. 자, 제1의 물결은 말할 것도 없이 농업혁명이죠. 인류가 뭘 발명한 거예요? 농사를 발명한 거예요. 얼마 됐어요? 10,000년 됐어요. 어디 터키 지방에서 처음 시작이 됐죠. 그래서 보리, 밀, 기장, 수수 이런 게 이제 야생 작물에서 식용 작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4대 문명이 나오거든요. 이 모든 문명사는요 다 동서로 이루어져요. 이게 좌우로 이루어져요. 남북으로 안 이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가 왜 그렇게 스페인 애들이 가고 그럴 때까지 미겠냐? 거의 청동기 문화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이루어져요. 다 일로 흘러요. 이게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이쪽은 이집트고 여기가 뭐 유럽인데, 이게 로마인데 이게 얼마나 멀어요. 그래도 옆으로 흘러요. 옆으로. 이게 남북으로 안 흘러요. 이게 아주 문명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명사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 아프리카의 보자도르고 모로코거든요. 이게 1434년에 포르투갈이 통과하는데 여기에 세우타라고 여기 기지가 있는데 요거 오는데 한 2,000년 걸리게. 2,000년. 근데 이거는 뭐 완전히 한나라 때 이전서부터 그냥 계속 이거는 뭐 수많은 오아시스하고 이쪽으로 달리게 되죠.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중국의 그 우주항공국이죠. 나사 애들이 한 달 전에 와갖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맨날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문명사 쪽으로 볼 때 이 유라시아 대륙 모든 문명은 좌우로 동서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 남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소련이나 일본하고 가까워지기보다는 미국이나 중국이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게 대한민국은 이 미국이나 중국이랑 가까울 때 발전하지 이 두 나라와 같이 가까워지기가 어렵다. 왜? 남북이라.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진짜 맞는 것 같다고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래요. 야, 서울에서 동서가 어디야? 속초, 양양, 고성 막 이쪽이 땅값 올라가게 돼 있어. 내가 웃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4대 문명이 나오죠. 이 농업혁명 시대의 최고의 부의 가치는 뭐예요? 토지죠. 토지. 땅이란 말이에요. 땅. 누가
비옥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뭐 천석군이다, 만석군이다, 뭐 지주집안이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도 가끔 저녁 먹을 때 보면 자기 손조들 땅 많았던 거 자랑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회장님 제가 이래봬도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해도 과천 일대 저희 할아버지 땅 밟지 않고 다닌 사람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는 바람에 그 땅 다 팔고 시청 옆에 10,000평만 안 팔았어도 오늘날에 내가 아닌데 해가면서 막 울분을 토한 애들 보면 대개 지금은 26평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많아요. 예. 얼마 전에 또 누굴 만났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함경북도 함흥의 성주였다고 그러더라고. 야, 함경북도 함흥 거기는 확인도 안 되고 옛날에 말갈족하고 여진족들이 살던 데인데 성 이름은 아냐 그랬더니 너무 일찍 내려와서 성 이름은 모르는데 김일성만 아니었어도 내가 성주의 손자인데 해가면서 막 울분을 토한 애들 보면 대개 지금은 반지하에 사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토지개혁은 가장 성공한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5,000년 이래 최고의 대한민국의 개혁을 뭐 꼽으려면 저는 이거예요. 이거. 결국은 북한은 1945년도 8월 15일 날 김일성이 오면서 이제 토지개혁이 들어가죠. 그래서 46년 아마 3월 1일, 4월 1일인가 3월 1일 이때 이제 북한은 다 토지개혁이 완성이 되죠. 왜냐하면 북한은 뭐 다 몰수니까 국유. 그 다음에 대개 지주하고 소작인이 5대5로 나눴거든요. 옛날에. 근데 북한은 이제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7.5를 농민들한테 주고 정부가 2.5를 가져가는 바람에 북한 농민들은 엄청나게 환호했죠. 근데 우리는 사유재산자잖아요. 그리고 군정이었기 때문에 못하다가 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토지개혁에 들어가죠. 아,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으면요 대한민국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유진호, 조봉암 농림수산부 장관죠. 세 사람이 이제 실시를 하죠. 해갖고 한 게 결국은 토지 소유 뭐예요? 상한제예요. 아, 이게 됐다는 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토지 소유를 어떻게 해요? 상한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김성수,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 그쪽이 100만 평 가지고 있었어요. 김성수 쫙 가지고 있어. 이승만한테 나간 거지. 어떠한 가구도요, 어떠한 사람도 한 가구가 9,000평 이상의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만약 9,000평이 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에다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조봉암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결국 나중에 사형당하지만 이걸 딱 내세워 갖고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우리는 사유재산제니까 이 지주를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 지주가 어떻게, 내 100만 평 아니면 9,000평만 남겨놓고 팔아야 돼 정부에. 그럼 파는데 뭐야? 땅값이 중요하잖아. 땅값이. 땅값을 얼마를 했냐? 1년에 여기서 100가마가 나오잖아요. 그럼 땅값이 150가마예요. 1.5배, 1년 수확량 1.5배가 땅값이야. 그리고 땅을 받아서 토지채권 10년짜리를 주고 그 땅을 받은 땅을 다 어떻게 농가에 분양을 한 거예요. 분양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노동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농민들이 처음에 안 믿었다니까. 이게 49년 6월 14일이거든요 안 믿는 거야. 왜? 아니 몇십 년 동안 5대5로 해갖고 했는데 갑자기 새 정부 들어서더니 야 이거 네 땅이야 하고 그럼 땅가 어떻게 땅을, 야 매년 30%씩 5년 동안 나눠서 내. 그래서 50년 서둘러서 4월 달에 가등기 작업을 한 거예요. 그걸 다 나눠준 거예요. 92.4%가 자기 땅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헌법에 소작을 금지시켜버렸어요. 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랬는데 2개월 뒤에 뭐가 터진 거예요? 6.25가 터진 거예요. 6.25가 터지니까 북한 애들이 물밀듯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진주하고 대구 빼놓고는 다 북한 소유예요. 그래갖고 9.15 인천 상륙작전하고 9.28 수복에서 북한 애들이 올라갈 때 농민들이, 북한 따라간 농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남쪽에서 나 북한 쪽이 좋아 얘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토지제도예요. 북한은 뭐예요? 다 자기 국유예요. 국유. 매년 2.5% 하지만 국유란 말이에요. 이건 뭐야?
30% 5년만 넘으면 내 땅이란 말이야. 내 거란 말이야. 이 자유민주제도가 그 공산화를 이긴 거예요. 이거는 토지제도 아니었으면요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딱 막은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또 제일 역점을 뒀던 게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이분은요 막무가내야. 초등학교 무조건 국민학교 의무교육 시키라 이거야. 아니 뭐 돈이 있어 아니 의무교육하면 그 교사들 월급 다 주고 학교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의무교육이야. 의무교육. 그런데 정부가 다 돈이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상을 한 거야. 너 이 토지 정부에다 팔지 않아도 돼. 근데 그 대신 뭐야? 재단을 만들어.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학교를 만들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뭐가 많아진 거예요? 사립학교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 사립학교는 전부 다 뭐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토지를 기반으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토지제도와 교육진흥의 두 마리 토끼를, 더군다나 자유민주의 세 마리 토끼를 이승만 대통령이 잡은 거예요. 박수 한번 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국부다 뭐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 저는 확실한 건 뭐냐? 건국 대통령인 거 확실해. 그거를 부정하면 안 돼. 그거는 어떤 얘기해도 이 토지라고 하는 개혁을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요 옛날에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 한국에 왔었거든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제일 부러워한 게 뭔지 아세요? 토지입니다. 왜? 브라질은 아직도 대토지 있잖아요. 얘들 이 점유 이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때 이렇게 되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없어졌잖아. 왜? 너는 8,000평 너는 6,000평. 부자가 없어진 거예요. 부자가 없어. 그러니까 부자가 없어지니까 내가 잘 살려면 뭐로 돼요? 땅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공업화로 나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공업화가 이게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된 원동력이 됐다. 저는 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업화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밑에 바닥은 뭐냐? 이런 토지의 상한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균등하게 되면서 이 세력이 결국은 이 공업화로 오면서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화 시대에서 이제 공업혁명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 나오죠. 공업혁명, 산업혁명 시대는 누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공장을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공장이 있어야 돼. 공장이 이때는.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서 뭔가 나와야 돼.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공장에는 자본과 그리고 노동력과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시설이 들어가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공업혁명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죠. 1710년 면직물 공업부터 시작되고 1770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관을 만들죠. 석탄을 캐는데 지금 뭐가 들어가요? 지하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하수가. 그러니까 지하수 물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제임스 와트의 증기관이에요. 근데 그게 기계에 쓰이고 그다음 공장에 쓰이고 기차에도 쓰이면서 영국이 이제 주도권을 잡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영국 뒤이어서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그 독일이 나오면서 이게 뭐로 바뀌어요? 제국주의로 바뀌면서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 뭘 만들어요?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아시아로 오다가 어디랑 아시아의 최강대국인 누구랑? 중국이랑 이제 1840년에 한판 승부가 난 거죠. 이때 중국 인구는 4억 명이에요. 중국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도전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물론 뭐 위에 북방민족의 도전은 받았지만 받아본 적도 없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본 적도 없어요. 항상 무역 흑자예요, 얘들은. 근데 대륙의 섬나라가 한판 붙재는 거예요. 그래서 1840년에 붙었더니 뭐 완전 완판 깨진 거지. 그래서 홍콩을 150년 할애하고 광저우를 개방하고 나니까 불란서가 야 상해는 그럼 우리한테 줘. 독일은 야 청도 줘. 그다음에 봉천 심양 일본 야 우리한테 줘. 그다음에 하얼빈은 러시아한테 줘.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1840년에 아편 전쟁의 충격에서 이제 중국과 일본도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1861년에 양무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이용장 중국본, 그다음에 일본은 1868년에 사카모토 료마 뭐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해갖고 메이지 유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 조선도 1863년에 개혁을 해요. 누가 나와요? 대원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1860년대가 이 아시아로서는 격동의 시기였어요. 근데 이때 어떤 방향을 정하냐가 그 뒤에 그 국가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중국은 양무운동으로 많은 대포와 그다음에 조선산업과 많은 걸 했는데 결국은 광서해가 죽고 서태후가 나오면서 부패로 얼룩지다가 결국은 청일전쟁에서 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양무운동은 끝나고 이대로는 더 안 된다. 그래서 정치의 서용으로는 안 되고 변법 자강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강의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변법 자강으로 이제 가게 된 거고, 우리는 제도 정치에서 이제 얼룩진 거죠. 사실 제도 정치건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많지만 우리 남한산성에서 나온 김상원, 김윤석, 김상원 그 후손들이죠. 이제 뭐 글쎄 그 안동김 씨라고 해봐야 될지 하여튼 다 뭐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그 뭐 김조순, 김좌순 뭐 다 이쪽에서 그냥 완전히 뭐 난리가 난 거죠. 우리하고 60년 동안 분양조 씨하고 또 반남박 씨 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대원군이 오면서 서원 철폐하고 제도 정치하고 이제 인재 등용했는데 대원군은 개방을 모르는 거죠. 해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척합이 만들어서 이양선이 여기 만약에 그 이양선이 여기 도착하면 그 현감은 그냥 이건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세국 정책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역주행인데, 그때 그 박규수라고 하는 박지원 손자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 대원군을 설득을 해요. 청나라 한번 북경을 한번 가보자. 북경은 양무운동으로 지금 완전히 개벽이다. 가서 우리도 이대로는 안 된다. 근데 결국 이제 대원군이 결국 안 가면서 73년대에 실각하는데 그때 그 대원군이 중국을 한번 갔다 와봤으면은 우리 조선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어떤 뭐 일본은 전부 다 뭐 누구야 후쿠자 유키치 이런 애들이 다 그 서양으로 갔다 왔고 서양 사정인이 다 책을 쓰면서 다 그 보급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했죠 사실은. 그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이 맺게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땐 개화의 마지막에 하느님이 우리한테 준 뭐예요? 선물은 1884년에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홍영식, 유길준, 이게 저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이때 했지만 결국은 3일 천하로 끝나고, 김옥균은 1894년에 이용장 만나러 상해 갔다가 민비가 보낸 홍정우한테 암살당하고, 이 유학에서는요, 유교에서는 암살은 없어요. 유교에서는 자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명분을 붙여도 명분을 붙여서 그 사람을 귀양 보내서 죽이지 뒤에서 쏘는 거 이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김옥균이 죽으면서 세남터에 와서 완전히 분해되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은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엔 운동을 하나 본다면 1899년에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고종을 폐위시키고 그 7번째 누구죠? 그 의친아인가? 그걸 이제 옥립하려고 그러다 걸려갖고 결국 이제 역모로 걸려서 사형 선고 받아갖고 한성 감옥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승만이 투옥생활을 해요. 여기 이 사형수는요, 머리 이걸 써요. 이렇게 이걸 써요. 그러다가 결국은 선교사들의 이제 구조 노력에 의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죠. 이 결국은 조선은 이제 여기서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근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영웅이 나타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난 거죠. 1961년 집권하고 62년도에 1차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될 때 영국보다는 200년, 일본보다는 100년이 뒤졌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근대화기를 가야 된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뭐 우리 민족사의 영원한 메시지죠.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죠. 외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우 간호사를 독일로 보내게 되고, 이분들이 그 받은 월급의 95%를 본국으로 보내고, 독일 사람들이 코리안 엔젤이라고 그래갖고 너무너무 이분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1964년 12월 5일 날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하고 12월 10일 날 한보름 광산에서 광부 500명, 간호사 50명 있는 데서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고,
결국 거기서 독일 사람들이 이제 고속도로하고 자동차하고 철강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주게 되고, 그리고 65년에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64년도부터 32만 명의 월남에 이제 파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66년에 원양어선이 나오면서 이제 외화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6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이제 공업화로 들어와 고속도로, 포항종합제철,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호남정유가 다 67년도에 이루어져요. 이 일은 나오게 되죠. 이때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민간의 영웅들이 나타난 거죠. 이게 이제 이병철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박태준 회장님, 김우중 회장, 이런 영웅들이 이때 나오고, 이때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정말 헌신적인 관료 집단이 결국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삼박자예요. 박정희 대통령, 관료 집단, 기업인, 이 삼박자가 맞아가면서 대한민국은 찬란한, 그야말로 가난, 위대한 그레이트 에스케이프죠. 위대한 가난의 탈출을 하게 된 거죠. 그걸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28,000달러의 국민소득,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8위의 무역대국을 우리가 이룩하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우리 민족사에서 지금요 1945년도에 독립한 나라가 85나라예요. 이 중에 3만 불에 근접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건 아주 우리가 영광스러운 우리의 자부심 아니냐. 박수 한번 치고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우리가 이때의 경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위탁 가공무역이다, 또는 추격 경제다, 또는 벤치마킹 경제다. 왜? 이 선진국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저 힘으로 선진국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선진국을 따라가야 되는 경제에서도 아니야, 우리가 스스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주장한 두 사람이 나온 거죠. 그게 이병철, 정주영이에요. 이병철 회장은 그 고령에도 83년도 2월 8일 날 일본 오쿠라 호텔에서 삼성이 독자적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저는 비서실에서 이병철이 돌아가시기 4개월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요, 삼성 비서실에서. 그 뒤에 4년 동안 비서실에 더 있었는데, 저는 이병철 회장님이 사업보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업보국. 우리 삼성 제1위 사업보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1910년생이거든요 이분이 해방 맞이할 때가 36이나 우리 나이로. 근데 사실은 몰라, 나는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해방하는 동안 이분은 주로 사업을 했으니까 독립지사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됐는데, 이 나라를 내가 위해서 젊은 그 시절에서 이 30대가 되면서 새로운 나라에 뭘 할까. 그래서 제일 목표로 사업 보국을 잡은 것 같아. 그래서 반도체 그렇게 반대 많이 했어요.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이분 지금도 그 80년 6월에 사장단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이 증기기관 하나로 세계를 제패했는데 왜 대한민국이 반도체로 세계 제패를 못하는가. 나는 여기 있는 권오연, 그 다음에 지금 누구야 진대재, 그 다음에 누구야 저 황창규, 이윤우, 이 최고의 기술자들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 거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카피 기술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그건 정말 그게 하나의 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이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83년 2월 8일 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럼 왜 2월 8일에 했느냐? 그것도 제가 살아계실 때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봤어요. 왜 2월 8일 날 기자회견을 하느냐? 제가 추리하기에는 1919년 28 독립선언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이게 윌슨 민족 자결주의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최초로 조선이 독립국민을 선언한 게 이광수를 비롯해서 500명이 YMCA에서 모여갖고 28 독립선언하고, 그다음에 송계백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손병희를 만나서 그 뒤에 3.1운동이 일어나고, 일본 오고 조선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니까 상해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김구 주석이 중심이 돼갖고 4월 10일 날 13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나오고, 그거를 이분이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반도체 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웠어요. 우리가 원래 생각한 부지는 지금 기흥이 아니라 영통지구예요. 영통지구.
영통지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흥으로 갔는데 그것도 이제 국토 뭐 개발 전체 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때 사실 결정적으로 저도 들은 얘기인데 도와준 분은 김재익 수석이에요. 김재익 수석이 전두환 대통령이 얘기했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이거다. 이걸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흥이잖아요. 기흥. 이 기가 뭐예요? 도자기 기자잖아요. 이게 우리 반도체가 세라믹이잖아. 세라믹. 이게 이쪽으로 가는 바람에 흥한 거 아니냐. 뭐 우리는 이제 지역 설명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반도체가 지금 분기에 10조의 이익이 나니까 이익률이 59%니까 이때요. 제가 비서실에 있을 때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반도체로 가는 건 다 아오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오고 정주영 회장도 75년도에 포니가 나오죠. 포니 나와서 중남미 수출할 때 스나이더가 협박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정주영 회장이 얘기했죠. 내 꿈은 전 국민의 마이카 시대를 여는 거요. 전 국민의 마이카 시대를 우리가 만든 차로 열어야지 그거를 다른 차로 열 수는 없어. 그러면서 거부했던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움직인 지금까지 움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이 유학을 공부해 보면 유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일양이거든요. 결국 음양이거든요. 음양. 이게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어떠한 경우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음양 파트너랑 같이 하라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대대라고 그래요. 대대. 상대방을 기다린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좋은 시절이 있으면 어려운 시절이 온다. 순환론이죠. 이게. 근데 이 당시에 우리 기업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파트너, 소위 말하는 잘 만난 거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또 우리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 김우중 이런 분들을 또 잘 만난 거고 또 중간에서 국가에 헌신한 관료기업이 또 최선을 다한 거고 이런 것이 지금으로는 참 아쉽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제조업은 어려움을 겪어. 왜? 인건비가 올라가고 지대가 올라가면서 이런 제조업들은 어디로 가요? 해외로 이전하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나타나요. 이제 제조업으로 돈을 버는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정보와 지식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나오게 되죠. 이걸 이제 우리가 1980년에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3의 물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앞으로의 부는 정보 시스템과 지식 콘텐츠가 아니고 이 사람 쪽으로 부가 가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포춘지가요 미국의 5대 기업 발표했거든요. 다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다. 옛날엔 그 중간에 엑손, 뭐 GE, GM 이런 거 들어갔거든요. 다 탈락했어요. 다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온 거죠. 이 시대가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크게 네 가지예요. 우선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컴퓨터가 나오죠. 1970년대 중반에 누가 나와요? IBM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애플 나오고 HP, 델 컴퓨터 쫙 나와요. 국내는 뭐가 나와요? 삼성이 나오고 LG가 나오고 한때 삼보 컴퓨터라는 회사가 한때 괜찮았어요. 지금은 좀 어려워.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태 회장님을 좋아하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이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요? 오리지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요. 소프트웨어가. 이 소프트웨어 이게 대한민국의 약해요. 이게 지금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는 거냐, 오라클, 아도비, 셉 이런 회사가 나오는 건데 대한민국은 1990년도에 25살 먹은 천재가 만든 거 딱 하나 있어. 그게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예요. 지금 매출 1,100억인데요. 이익은 한 280억 나요. 이번에 세계 2,000대 소프트웨어 기업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 쓰는 안드로이드하고 iOS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이번에 구글이요 대한민국에서 안드로이드 그 소프트웨어 딱 하나 갖고 금년도에 얼마 벌었냐? 5천억 벌었어요. 5천억.
그게 어떻게냐면 구글 구글 플레이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 게임을 하면 내가 10,000원어치를 하면은 7,000원은 개발자가 가지고 3,000원은 구글이 가지고 와요. 그 3,000원을 반으로 나눠 이통사하고 구글하고 나눠요. 그게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래서 이거를 안드로이드하고 iOS를 부시려고 삼성이 타이탄이라고 만들었는데요, 1%도 안 돼요. 1%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는 이게 약간, 우리는 그냥 전부 다 뭐야, 용역이야. SI 용역. 전자가 주면은 막 만들어서 보내고, 시스템 보내고, 뭐 정부가 뭐 용역, 야 이번에 토지 등기부등본 전산 시스템 한다 그러고 그거 막 만들어서 해주고, 리스크는 아무것도 없지만 기술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사실은. 이게 지금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또 문제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왜 또 커지느냐, 이제는 하드웨어가 전부 다 소프트웨어랑 결합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하드웨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게 아니야. 다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거야. 요새는 솔루션하고 지금 대표적인 게 G 항공 엔진 있잖아요. 그거는 다 섞어냈어요. 지가 사면은 원료가 30% 절감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따라 들어와요. 아, 요새 미쉐린 타이어고,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미쉐린 타이어, 특히 트럭 같은 거 있죠. 옛날엔 타이어를 폐기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10만 킬로 뛰었냐, 15만 킬로, 그럼 폐기하잖아.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타이어에다가 센서를 달아갖고 그 마모가 되기 시작하면 그 특정한 소리가 나는 거야. 그게 그 소리가 나면, 아 이건 이제 고무가 밝히기가 바로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걸 사겠어요, 어디 거를. 그런데다가 저는 일본에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고마츠, 뭐 잘 아시지만 고마츠 중장비회사 있잖아요. 야, 걔들 무섭더라. 걔들은요 해외에 25만 대가 있대. 근데 전부 다 센서를 달아갖고 지금 얘들이 어느 정도까지 있고 교환하려면 어떻게 되고, 그게 다 종합적으로 관리가 된대. 그래갖고 재구매율이 88%래. 재구매율이 88%. 그런데다가 이번에 실리콘밸리에 유명한 드론 회사를 하나 인수했어. 스카이캐치라고. 그 회사가 뭐라냐면, 네팔 지진 났을 때 그 드론이 떠갖고 찍은 회사거든요. 이 회사를 인수했어. 왜 인수했냐? 이 자기가 중장비를 팔면 중장비를 갖고 왜 뭐 이제 그 산을 깎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를 드론이 찍어서 그 지형을 전부 다 분석해서 제공해 주는 거야. 그거 인수했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다 단순한 엑스팩토리의 가격에서 이제는 그 고객이 끝까지 안으로 들어가서 제공해 줘야 이 하드웨어도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고 결합된 대표적인 새로운 산업이 나온 게 아까 얘기한 뭐예요? 자동차죠. 이제 자동차는요, 바퀴 달린 컴퓨터예요. 이제 자동차를 뭐 내연기관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그런데다가 인터넷하고 연결된 거는 커넥티드카, 그다음에 모빌 아이 같이 충돌 방지 스마트카, 그다음에 사람은 탔는데 운전을 안 하는 거는 자율주행차, 사람이 안 타는 거, 운전자가 아주 없는 거는 무인차. 이게 막 엉켜갖고 지금 막 엉망이야, 엉망. 그런데 구글이 지금 처음으로 무인차 아리조나주에 이번에 웨이모 이번에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사람이 안 탄 거죠. 앞쪽에, 뒤에만 탄 거지. 이게 되니까 막 미국의 50개 주에서요, 유일하게 앞쪽에 운전자 없는 거를 허가해 준 데는 아리조나주야. 아리조나주. 그러니까 지금 아리조나주에 막 몰리는 거야. 지금 기술자들이 막 몰리가 지금 다른 주에서 벙쳐갖고, 야 우리도 이거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구글이 자동차를 한다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존 자동차 업계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데가 막 뒤엉켜갖고 지금 추추전국 시대예요. 여기서 정말 현대하고 기아가 잘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 자동차는 연관 산업이 많기 때문에 이거 잘못되면요 대한민국 경제 큰일 납니다. 지금 조선산업도 지금 저렇게 돼갖고 지금 거제도 내려가 봤더니요 아파트도 안 팔리고 떨어지고 난리야, 난리. 이게 그런데가 자동차마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이 중소기업이나 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몽구 회장이나 이 정의선 이분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매일 전 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잘해야 돼요. 그 삼성동에 가면은 그 한국전력 부지 현대가 샀거든요. 그래갖고 현대 펜스 다 이렇게 쳐놨어요.
그 제가 가면서 여기 이거 짓겠다고 손대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그거 지면 안 돼요. 지금 그거 지을 돈으로 이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저 무인차하고 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요 지금 무인차는 일본 애들이 무지하게 빨리 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무인 택시가 지금 나오는데 JMP라고 얘들이 어디 거로냐면 하네다 공항하고 도심을 움직이는 택시 사업을 지금 허가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네다 공항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드라이버가 있는 택시가 있고 저기가 없는 드라이버가 없는 택시가 있어요. 그럼 가갖고 도쿄 타워 데키마스까 그러면 하이 그래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건 딱 타면은 도쿄 타워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딱 그러고 내비게이션으로 그 가는 그 나오고 몇 시간 딱 나오고 도착하고 나면 카드로 딱 넣으면은 드르륵 해갖고 영수증 나오면서 문이 열리면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차는 다시 하네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가격이 엄청 싸대. 왜? 기사가 없잖아. 기사가 감가상각하고 휘발유값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국가마다 전쟁이에요 전쟁.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자동차는 현대 기아밖에 없잖아요. 뭐 쌍용이나 뭐 다른 데 있지만 할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어떻게 잘해서 정말 고도의 이 산업의 승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쪽은 약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뭐가 강하냐? 통신이 강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통신.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통신은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선이 있는 유선이 있고 하나는 무선이 있는데요. 이 유선이 초고속 통신망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무선이 모바일이잖아. 이 초고속 통신망 이게 세계 1등이에요. 보급률, 사용률, 속도, 가격 다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그래서 이 사실 1등하게 된 배경 이거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대단해요. 제가 인터넷 기업 초대회장인데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2호 회사 이용섭, 이기호 수석 해갖고 전자정부 때였는데 6시간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6시간. 전자정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이 모든 정부의 그 시스템을 디지털화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안 하면 못해요. 못해. 그래서 제가 인터넷 기업 초대회장인데요. 해외 나가서 우리나라 인터넷 인프라 얘기하잖아요. 다 기립박수예요. 기립박수. 지금은 100메가인데 20메가 그 당시에 20메가 초고속 통신만 한 달 내내 쓰고 얼마냐? 34,500원이야. 지금도 34,500원이지. 이게 달러로 따지면은 30불에서 35불 사이야. 까무러쳐요. 아니 30불을 내면 한 달 내내 초고속 통신만 쓴다고? 걔들은 꿈에서 생각 못해. 그리고 우리는 신청하면 그 다음날 와서 놔주잖아. 그 다음날. 카나다 45일 걸린대. 45일. 그러니까 다 내 옆으로 와. 야 진짜냐? 진짜니까 이 자식아. 우린 사우나에도 다 인터넷 들어가 있어 이 자식아. 다 인터넷 중독자야. 보면 탁 잡고 호텔에서 가만히 보면 이것도요 그 나라 민족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느린 거를 싫어요. 느린 거. 음식점에 가도요 맛없는 건 참아도 늦게 나오는 건 못 참아. 늦게. 그 음식점에 가잖아 다 감시자야. 제가 나보다 늦게 왔는데 먼저 나오나 안 나오나 다 감시자야. 다 감시자. 이게 그러니까 이 초고속 통신망도 이러한 민족성하고 잘 맞으면서 여기서 수많은 뭐가 나온 거예요? 인터넷 기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벤처 1세대가 나오면서 여기서 네이버, 다음, 뭐 안철수, 뭐 인터파크, NC소프트, 넥슨 쫙 다 나온 거죠. 여기서 다 나온 거죠. 저도 이제 이때 나온 거죠. 저도 이때 나온 거예요. 그 대부분 67년에서 68년생들이에요. 그리고 다 이공계예요. 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여기보다 약간 빠른 62년생이 안철수예요. 그다음에 이제 왕창 빠른 52년생이 이제 이금용이 이제 여기 출연하게 되는 거죠. 박수 한 번 더 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션이라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어서 중고 물건 1200개 갖고 시작을 해서 정말 코스닥 상장을 하고 미국의 이베이가 이제 물론 제가 오너는 아닙니다만은 인수를 해갖고 3천억에 17년 전에 3천억에 이제 M&A가 이루어지고 저는 사장 더 하다가 이니시스라고 하는 결제회사를 맡아서 또 이제 성공을 시켜서 이제 잘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수많은 벤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고속도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깔은 거예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도 발전해요. 모바일도 1996년에 CDMA가 나오고 016, 017이 나오고 애트리가 이제 엄청 역할을 했죠, 여기서. 그다음에 2009년도에 뭐가 나와요? 스마트폰이 나오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삼성에서 나오는 갤럭시가 나와요. 갤럭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의 전자업체로 올라가면서 이익이 39조로 되면서 삼성전자의 브랜드가 세계 8등으로 올라가죠. 대단한 거예요. 이건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13년대 신문, 매일 아침 신문 스크랩 보는데 세계 8등으로 올라갔다는데 눈에서 막 눈물 나더라고요. 왜? 옛날 생각이죠. 옛날에 삼성 다닐 때 해외 나가서 명함 주잖아요. 몰라. 아는 사람 없어. 몰라. 유럽 애들은 읽지도 못해. 삼손 그래.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가야 돼. 삼손과 데릴라 있잖아. I'm 삼손 so strong. 제가 90년대에 샌프란시스코 세미나 가는데, 야, 옆에 구렛나루빈이 등치로 놈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커피 브레이크에서 명함을 탁 줬더니 이놈이 삼성을 알더라고. 딱 보더니 삼성? 딱 그러더라고. 야, 너 삼성 아냐?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자기가 삼성 TV를 샀다는 거야. 90년도에 미국에서 삼성 TV 산 사람을 만난다는 건요, 스님 머리에다가 머리핀 꽂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려운 게 세 가지가 있죠. 하늘에서 별 따는 거, 스님 머리에다 머리핀 꽂는 거, 65살 넘은 남편 존경하는 거. 진짜 어렵죠 이게. 65 넘었는데 부인의 존경을 계속 받는다. 거의 신에 가까운 사람이다.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존경을 받으시겠지만은. 그래서 이때 이 갤럭시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올라갔는데, 요 세 개, 그러니까 요 소위 말하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요 인터넷, 요 앱, 모바일,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지털이다, 이렇게. 디지털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디지털 혁명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누구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이 여기서 물론 탈락하면서 샤프, 도시바 다 줄줄이 팔리기 시작하고, 다행히 대한민국은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디지털 시대에 승자가 되면서 텔레비전서부터 모든 분야에 세계 1등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스피드를 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새로운 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나타난 게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1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하냐면 증기기관은 영국으로 봐요. 2차 산업혁명은 어디예요? 전기를 중심으로 한 미국으로 보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혁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세계는 또 다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과연 여기에 승자와 패자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4차 산업혁명은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세 가지 단어만 정확히 알면은 정확히 이해가 돼요. 자, 첫 번째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가 기계학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더스트리 4.0. 이 세 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인공지능은 잘 아시지만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기계학습은 머신 러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4.0은 뭐하고 비교되냐면 스마트 팩토리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거를 이제 정확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제 인텔리전스라는 단어인데요. 자, 우리가 지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컴퓨터에 기계의 지능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원래 지능인 뜻은 문제 해결을 하거나 의사 결정하는 능력, 이걸 우리가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능이 뭐 지능 지수가 뭐 높다, IQ가 어떻다 얘기를 하죠. 근데 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보라는 단어를 보면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가 데이터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정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이렇게 이 정보라는 뜻이 셋으로 나눠져요.
우리가 미 중앙정보국, 그럼 뭐예요? CIA라고 그러잖아. CIA는 뭐예요? Central Intelligence Agency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단어 안 써요. 인텔리전스를 써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자료예요. 자료. 이 자료라는 건 뭐냐? 이거는 더 깊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고, 그거는 자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자료 좀 가져와봐. 우리 그거 맞춰보자. 이렇게 얘기하자. 이건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경험에서 얻은 거예요. 내 경험으로 습득한 거, 그건 인포메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내가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능력.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저 사람이 책 쓴 거, 그거를 내가 읽어보고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얘기하는구나. 아, 이금영이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 이해하는 능력, 그거를 우리가 인포메이션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독일어로 페어스탄트라고 그래요. 페어스탄트. 이거 칸트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오성이라고 얘기했어. 오성.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성.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성이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사물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지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단계를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쟤는 경험도 많고 아는 게 많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경험도 많고 아는 거, 데이터 아는 게 많어, 이렇게 해서 야, 이금융이 홈 플러스 할 때 야, 이금융이 유통 말이야 아는 게 머리 좋겠다, 뭐 자료 보면 다 외우잖아. 이게 지금 안 해요. 지금은 내가 했던 경험의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내가 5년 4년은 지금 안 통해. 아날로그는 지금 디지털 더 안 통해. 그런데다가 내가 영어를 좀 잘해, 일본어를 잘해, 내가 선진국에 있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자료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봤거든요. 먼저 보고 강의도 하고 책도 내고 뭐 얘기든. 지금은 리얼타임이야. 리얼타임.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킨들, 아마존의 킨들을 앱으로 다운받는데 저녁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잖아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지금 베스트셀러 요약본 지금 읽어볼 수 있어. 지금은 대대에 들어가면 웬만한 거 다 나와. 다 리얼타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 경험과 기존에 나와 있는 지식을 내가 많이 안다고 그래서 유능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야? 집단지성이지. 이제는 뭐야? 다 똑똑하다는 거야. 국민학교도 똑똑해 지금. 아니 모르면 누르면 바로 나오는데 뭐가 겁날 게 뭐가 있어.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거 갖고 안 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인텔리전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는 거지. 이걸 갖고 자기 나름대로 뭐야? 추리하는 거야. 이걸 리스닝이라고 그래. 리스닝. 이걸 갖고 자기 나름대로 뭐야? 해석하는 거야. 이걸 갖고 자기 나름대로 뭐야? 통찰력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2단계로 오면 자기 나름대로 뭐가 생기는 거야? 전략이 생기는 거지. 2단계로 오면 자기 나름대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콘텐츠가 생기는 거지. 2단계로 오면 자기 나름대로 뭐가 생기는 거야? 노하우가 생기는 거지. 2단계로 오면 자기 나름대로 뭐가 생기는 거야? 스토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텔리전스란 말이야. 근데 이 기능을 누가 가진다는 거예요? 기계가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기능을 기계가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한 기계의 통념은 뭐야?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야.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한 기계의 통념은 뭐야?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그대로 나오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기계가 그게 아니고 내 의견은 이거야. 나는 그 암에 대해서 난 치료법이 이렇게 생각해. 그 사람 면접 보는데 내가 볼 때 면접 보니까 걔는 아닌 것 같아. 내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새로운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졌느냐? 그게 가능하게 만든 게 기계학습이래요. 이게 2012년도에 나오면서 비약적으로 이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계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계학습이라는 건 우리가 이 공부라는 단어와 학습이라는 단어가 내용이 달라요. 공부는 스터디잖아요. 학습은 러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공부는요, 공부란 용어를 쓸 때는
내가 해야 될 대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험 공부, 의사 시험 공부면 건축 안 나와요. 토익에는 음악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에는 뭐가 있어요? 만점이 있어요. 공부에는 뭐가 있어요? 석차가 있어요. 공부는 뭐가 중요해요? 정답이 중요해요. 정답이에요. 근데 학습은 이게 아니에요. 학습은 현장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고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학습이에요. 학습. 그래서 학교에서 유일하게 학습이란 단어를 쓰는 게 뭐예요? 자율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율 공부라는 용어는 없어요. 왜? 네가 스스로 부족한 걸 네가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구청에 가면 뭐라 그래? 평생 학습센터라고 그러지 평생 공부센터라는 건 없어요. 학습은 뭐야? 나이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기 싫습지 부려고 열어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냐. 밥 딜런이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근데 지금 대한민국 위기는 어디에 있느냐? 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20대 한번 어느 조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굴러도 60살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도 내쫓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굴르는 거예요. 굴러 60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아내도 왜 선배들이 한 거 뭐 허당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게 안 나와요. 이게 학습이라는 건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이 분야에 최고하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뭐 선배님 계신 데서 이러면 저희들이 거의 철학, 특히 유학 같은 거 서양 철학은 하루에 한 5시간씩 공부해요. 동영상 보고 엄청나게 공부해요. 왜? 저는 어떤 형들인지 90분 내지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그 강의를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쉽고 원리를 정확히 강의할 거냐. 그거는요, 역사하고 문학하고 철학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기존에 뭐 경영학을 갖고 선배님들한테, 사실 오늘은 유학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름명밖에 얘기를 못했는데 엄청 어죠. 경사상서부터 뭐 저기 저쪽에 있는 뭐예요, 이와 이거 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점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해야 되는 이게 이제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를 옛날에는 기계를 훈련시킬 때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고양이를 예를 들어 보세요. 옛날에는 기계에다가 고양이의 특징을 다 집어넣어요. 눈은 어떻고 쫙 집어넣어. 그럼 사진을 딱 보여주면 고양이가 딱 맞잖아. 저거 고양이야 이렇게 얘기해. 근데 비슷한 거 있잖아. 비슷한 거 고양이인데 그거는 못 맞춰. 왜? 입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 학습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그 기본적인 걸 집어넣은 다음에 수백만 장의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살쾡이도 보여주고 개도 보여주고. 그러면 고양이야. 그럼 인센티브야. 예를 들어 고양이인데 아니야. 그럼 페널티야. 계속 그 강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확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확률을 높여줘. 그게 뭐예요? 기계학습이에요. 이게 나오면서 그동안 인간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한 데이터를 기계가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저 의과대학 교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당뇨병 있잖아요. 그게 치료의 획기적인 인공지능 때문에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뇨병이요, T1, T2 두 가지 정도밖에 몰랐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안 듣는데. 그래서 이번에 수십만 당뇨병 환자의 기록을 갖다 인공지능이 훈련시키고 했더니 당뇨병의 종류가 5가지, T5까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대.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가 있었지만 인간의 힘으로 그거를 분석할 수 없는 걸 누가 하는 거야? 기계가 하는 거야. 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얘는 어떻게 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소들이랑 싸운 알파고하고 금년에 커제하고 했잖아요, 중국에. 그게요 39배 차이 났대, 구글 애들 얘기가.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는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특정 분야에서는 더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게 IBM 애들 만났더니 IBM이요, 참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IBM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인공지능으로 돌려보니까 요놈은 1년 만에 그만둘 놈이야 이게. 그래서 실제로 1년 만에 그만둘 애를 뽑아왔대요. 그랬더니 90%가 1년 만에 그만두더래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럼 나하고 뭐 하나 개발하자 그랬더니 형님 뭐요, 우리 국방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관심사병이잖아, 관심사병. 그래서 신체검사 볼 때 테스트에서 얘는 관심사병인지 아닌지 그거 한 사람 오는 데마다 30불씩 받고 우리가 해주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시대가 오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가 경찰대학 강의에서 좀 제안을 했는데, 이 형사들이 조서 쓰는 거 있잖아요, 조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으로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다가 뭐 수사 기록 있잖아요, 다 입력시켜 놓으면 걔가 질문하는 거예요. 걔가 그거 보고 대답은 그거 뭐야, 그날 밤에 여기 없었대는데 야 나 나왔잖아, 뭐 왜 그래, 이게 걔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경찰 서법학장하고 돌려봤더니 그렇게 따지니까 경찰에 반이 필요 없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직업에 대한 변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우위를 점할 거냐. 자, 인더스트리 4.0만 얘기할게요.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조업에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되니까 이렇게 돼요. 내가 이제 아디다스 매장에 가잖아요. 근데 신발을 사러 가면 내 발을 로봇가 스캐닝해요. 그러고 나면 바로 그 옆에서 3D 프린팅으로 그 안에 밑창이 있잖아요, 밑창. 그게 3D 내 맞춤형 밑창이 나와요. 그럼 그걸 넣고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이게 괜찮습니까? 그러면 네 좋습니다라고 누르면 8시간 만에 로봇가 신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배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변하냐면 이제는 제조업이 재고가 없는 거예요. 재고가. 옛날에는 막 엑스라지 쫙 만들었다가 쫙 했잖아. 이제는 그게 없는 거야. 주문 받으면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가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가 부품을 다 집어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공장은 이 라인은 냉장고 라인이야, 이건 세탁기네, 그게 다 없어졌어. 그냥 한 라인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병원도 치과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냥 병원 센터 안에서 거기서 다 그냥 진료 다 보는 거예요. 센터 안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면 엄청 그 수가가 내려갈 거다. 왜? 임대료가 확 줄어드니까 내려갈 거다. 지금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그러니까 로봇가 만들게 되니까 어떻게 돼? 원가가 내려가니까 중국에 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 소비재에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돼요? 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 아디다스가 이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맞춤형이 되는 거죠. 맞춤형이 되다 보니까 딴 데 갈 이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조업이 혁명이에요. 제조업이 이쪽으로 안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는 대량 생산을 만들어서 재고를 갖고 야 요거는 할인하고 이거는 뭐 이번에 그건 끝난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고객의 맞춤형으로 가느냐, 이게 인더스트리 4.0이에요. 이거를 우리 제조업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를 들어보고 만나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미국이랑 독일이 지금 이걸 하는 건데, 미국은요 우주 전쟁, 우주에서는 완전히 잡았어요. 이게 특히 화성이 그런데요, 지금 테슬라 이런 애들이 화성에다 지금 기지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이 여태까지는 화성 탐사 로봇인데 그 어퍼튜니티하고 큐리오시티 2개를 보냈는데요, 얘가 하루에 걷는 거리가 얼마 안 됐대요. 왜냐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봐. 왜냐하면 이 2억 5천만 킬로거든. 그러니까 낭떠러지 떨어진 거야. 야 그거 떨어져 조심해. 그러면 가는데 24분 걸린대.
이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쟤는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되니까 여기다 카메라 있잖아요. 딱 달고 벌써 수십 킬로 다 보는 거야. 물 있는데 잘 다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화성은 다 이제 완전히 끝났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미국이랑 이제 독일인데, 미국은 서비스, 독일은 제조업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의 제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속화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중국의 유명 브랜드 업체들이 속속 지금 이탈하고 있어요. 다 그게 어떻게 돼요? 지금 서양의 미국이랑 독일로 지금 다시 뭐 아이다스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왜?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인더스트리 4.0이 되니까. 이게 지금 막 우길승천하는 일본, 중국에다 파워게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시대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과 기계학습과 인더스트리 4.0으로 대별되는 이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컨트롤을 갖고 어느 산업부터 어떻게 이걸 가져갈 거냐, 이거는 너무너무나 지금 중요한 문제고, 특히 이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앞으로. 사실 지금 의과대학생이 이제 나오면 한 10년 정도 있어야 의사가 되는데, 그때는 아마 의사가 할 일이 별로 없을지 몰라요. 지금도 엑스레이 있잖아요. 지금도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러면 엑스레이 그 이제 촬영 찍으면 그거를 이제 영상팀에서 분석하거든요. 막 분석해서 보내는데, 이제는 찍으면 디지털이 자동으로 분석하고 영상팀, 우리 엑스레이 담당 영상팀이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의사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정말 여기에 깊은 이해를 가진 지도자와 그 컨트롤 타워가 정말 저 규제, 이런 규제를 다 없애가면서 앞으로 빨리 진격하지 않으면 어렵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다가 우리는 지금 또 하나 약점이 뭐냐면 모험 자본, 리스크를 이제 지는 이 모험 자본의 생태계가 안 돼 있고, 또 지금 미국만 해도 유시 버클리나 스탠포드나 카네기 멜론, 실리콘 오피스, 분교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대학과 그 벤처 캐피털과 젊은 기업과 어울리는데, 우린 대학이 전혀 이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제일 제가 감명 깊었던 게요, 이 리스폰스, 제가 얘기했잖아요. 챌린지 앤 리스폰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리스폰스, 응답이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 이게 리스폰시빌리티예요. 책임이에요, 책임. 리더는 그 시대의 도전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그 시대의 리더들이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주에 서울 저 시내 교장 선생님들 80명 강의했는데, 내가 진신당부했어요. 절대 당신들 교장 끝나고 퇴임할 때 절대 이 말 쓰지 마라. 별 대가 없이 여러분들도 이 얘기 하지 마라, 제발. 당신이 대가 없을 때 밑에 애들은 다 죽은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나오는 건데. 제가 있는 동안 요 작은 씨앗을 뿌렸습니다마는, 저 후에도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야 그게 이 시대의 리더의 책임이지, 그냥 별 대가 없이 저는 잘 뭐 그냥 지내갖고 뭐 어디 정부에 주는 문장이나 하나, 그게 내 교장의 임무를 다 했다, 그건 다 죽이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악은 어떻다는 거예요? 평범하다는 거예요. 아이만이요, 수백만 명 죽였잖아요. 수백만 명, 아이만이. 그래서 아이만이 1961년 아르헨티나에서 세탁소 온 걸 잡았어, 모사드가. 그래갖고 예루살렘에서 재판한 거예요. 그 유만한 아이만 재판인데, 그 아이만 재판을 취재하러 한나 아렌트라고는 이스라엘의 정치 철학자가 뉴욕 투데이인가 기자 자격으로 가서 공판장에 가서 봤다가 까무러친 거예요. 자기는 몇백만 명 가스실로 보낸 놈은 엄청나게 생긴 줄 알았더니 이웃집 아저씨야. 그거 끝나면 박은호 음악 듣고 이웃집 아저씨야. 그러면서 이놈이 법정에서 큰 소리 쳤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군인이다. 내가 위의 명령을 안 따르면 나는 총살이다. 나는 칸트의 정원 명령에 그대로 따른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와서
쓴 책이 악의 평범성. 뭐냐? 걔 아이만의 잘못한 건 뭐냐? 그 독가스 실에 끌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거. 이게 분명히 죽는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지금 저 젊은이들, 그 공무원 되려고 150대 일하고, 구급 공무원 되려고 80대 일하고, 그 젊은이들이 저렇게 옛날 조선말로 말하면 과거 시험 보려고 저렇게 있는데, 저 젊은이들 그대로 놔두고 뭐 무슨 예산이 어떻고 뭐,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그거는 어떤 형태로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뭐예요? 악의 평범성. 그건 악이에요. 그 사람들을 구해주고 끌어안고 또 모험 자본을 만들고 어떻게든지 기업가 정신을 가지게 하고, 교수들도 어떻게 돼요? 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엔터프레너십을 가르치고, 그 노력을 사회가 하지 않으면 주역에 나오잖아요. 상생지역.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거, 그게 뭐다? 그게 변화다. 변화다. 아니 태어나고 또 태어나야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나는 게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조그만 나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죄스럽긴 한데,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